오늘 제가 이야기해드리고 싶었던 건 저는 독일어를 모르는데 저도 독일어래요, 제목이. 근데 무슨 뜻일까요? 몰라요. 독일어로는 발음을 못하는 어떻게 하더라? 팝은 뭐 이렇게 읽나봐요. 근데 독일어로 색이라는 뜻이래요. 제가 지금 소개해드릴 책이 독일 책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색이 주는 의미에 되게 집중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옷을 입을 때도 그렇고 물건을 고를 때도 그렇고 생활 속에서도 표지판이나 뭐 신호등이나 다 색으로 저희가 규범을 정하기도 하죠. 또 미묘한 의미를 담을 때도 있고 광고 같은 걸 보면은 보라색이 주는 힘이 있고 빨간색이 주는 힘이 있고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한번 넘겨주시면 이게 이제 한국판으로 번역된 게 한 2004년이었고요. 그 전에 한 10년도 더 전에 나왔던 책인데 이게 11쇄가 되었대요, 독일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국민책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이런 선구적인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술과 미술치료 분야에서도 색을 다룬 책들은 많지가 않은데 이 책은 좀 윤심리학적인 관점을 바탕으로 해서 민담이나 미학, 종교적인 관점이 추가된 책이어서 같이 나눠보면 재밌겠다 싶었습니다. 하나 더 넘겨주시면 이제 저자는 잉그리드 리델이라는 교수님인데요. 철학과 신학 박사학위가 있으시고 윤분석에 기초한 심리 분석가이시고 이제 신학리 종교심리학의 명예 교수시라고 해요. 그래서 이 책이 좀 약간 모호하고 신비주의적이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약간 윤심리학을 기반으로 하면 상징 언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읽었는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뭐라고는 하는데 번역이 덜 된 것 같아요. 약간 그런 좀 느낌을 줄 때가 있습니다. 하나 더 넘겨주시면 이 책을 처음 서두에 이 요하네스 이텐이라는 분의 그런 하나의 말이 들어가 있어요. 이 요하네스 이텐이라는 분 스위스 출생이시고 화가이시자 바우하우스라는 유명한 독일의 미대의 교수셨어요. 근데 이제 이분은 조금 신비적인 경향을 가지신 분이어서 심리학적인 관점을 좀 많이 이해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우하우스는 신비주의하고는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그래서 바우하우스는 어떤 학교냐면 그 기능을 중시하는, 그러니까 장식적인 걸 다 배제하고 실리적인 거를 따지기 위해서 디자인 학교에서 바우하우스는 거의 탑이죠. 근데 신비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터무시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하네스 이텐 이분은 자기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위해서 취리히의 이제 실공예학교의 교장이 돼서 스위스 공예계에 좀 많은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데 이분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색상만의 엄청난, 저희가 이제 초등학교 가면 색상만 이런 거 배우잖아요, 미술 시간에. 그런 거를 개발하신 아주 선구자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했던 말 중에 색은 우리의 의식과는 상관없이 긍정적 혹은 부정적 방식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이다. 혹시 이 말에 동의를 하시는지요? 네. 네. 아니요. 아니요. 상관이 있어요. 만약에 옷 색깔 바꾸고 좋은 예. 만약에 이제 영화에서 너무 약간 클리셰인데 여자가 마음을 다잡고 남자와 헤어진 후에 마음을 다잡고 빨간 립스틱을 바른다.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의식에서도 연관되어 할 수 있는 그 빨강이 주는 의미가 뭘까? 빨강 안에 있는 굉장히 많은 상징적인 언어가 있는데 그거를 왜 우리는 굳이 고르고 싶어요? 파란색 립스틱을 바르진 않잖아요. 왜 그럴까? 많이 봐왔던 집단무의식적인 개념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빨강 안에 있는 그 심연에 있는 이면의 그런 워딩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색이 주는 힘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리델 교수님이 이분의 말을 이제 빌려와서 책을 쓴 이유는 색은 우리를 특정 에너지와 접촉하게 해주는 실제적인 방사 에너지다. 이 말을 증명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색깔이 굉장히 많은데 색채 중에서 가장 표현 가치가 높은 색은 뭘까요? 원색, 빨간색. 맞아요. 세 가지 색이 있죠. 넘겨주시면 빨강과 노랑과 파랑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는 왜 가장 표현 가치가 높냐라고 하면 이 색은 다른 색을 섞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색이 만약에 물감이 저희가 화방에 갔어요. 근데 돈이 조금밖에 없어요. 이제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물감을 사야 된다. 그러면 한정적이죠? 그러면 저는 5가지 색만 할 거예요. 이 3가지 색과 흰색과 검은색. 그러니까 이 색은 다른 색으로 뭘 섞어도 빨강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핑크는 만들어낼 수 있죠. 그리고 보라색도 만들어낼 수 있고
연두색도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색은 2차 색이라고 해요. 두 가지 색 이상을 섞은 색, 3차 색 이렇게.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이 순수한 색들은 이 책은 굉장히 몇 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중에 딱 한 가지 색만 보기에도 너무 시간이 짧아요. 넘어가서 이 색은 이제 긍정적 방식이든 부정적 방식이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그것은 자연에서 가장 크게 나타낼 수 있죠. 겨울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색이 뭐가 있을까요? 흰색이나 뭐 푸른 계열, 가을하면 주황이나 뭐 흙에 대한 갈색 아니면 파란 하늘, 여름이면 초록, 봄이면은 노랑이나 연두빛 미묘한 그런 초록들이 생각이 나죠. 그래서 자연에서 움켜나오는 새싹을 경험할 때 저희는 어떤 생각을 해요? 새싹이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하죠? 생명력이 저거를 죽여버려야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지나요? 막 불타오르고 복수심에 불타오르고 저거를 그냥 다 죽여버려야 돼. 이런 생각을 하진 않아요. 아 너무 소중하다. 희망이다. 저거는 우리의 삶의 근원이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그 생각이 어디서 왔냐. 그 얘기를 이 책은 하고 있어요. 색채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미술치료에서도 되게 유의미한 해석이 도움이 되는데 저희 교수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이 내담자가 얘기해주지도 않았는데 니네들이 섣불리 아는 척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림을 탁 그려놓고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데 어디 가서 미술치료를 받든 상담을 받든 당신은 그 색을 썼으니까 그런 마음 상태겠네요. 그 말 하시면 사짜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 수는 있어요. 혹시나 내가 배운 것들을 기반으로 혹시 권사님의 마음에 저 사람의 마음에 이런 것들이 잠겨져 있진 않을까? 예측할 수 있고 이렇게 암시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거를 당신은 그렇군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 혹시나 자기가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을 그렸는데 내가 해석도 안 했고 내가 설명도 안 했는데 혹시나 남집사님께서 그림을 전시하셨어요. 근데 나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저 홍학은 말이야 뭐 이러면서 아는 척 있어. 그런 분들에게 감이 있다더라고. 남집사님께서 설명해주지 않은 건 아무리 내가 그렇게 말한다고 한들 그건 내 안에서 나온 거죠. 제 안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집사님의 심정이 그럴 거라고 섣불리 얘기해서는 안 돼요. 근데 맞을 수도 있죠. 저희가 이론적으로 공부하고 느껴지고 남집사님의 그런 언어나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한 후에 그러셨군요는 하지만 그러시군요, 그렇군요 속단하는 거는 너나 해라. 교수님들이 항상 그렇게 얘기하시죠. 넘어가서 오늘 볼 색은 블루입니다. 이것도 마칠 것 같습니다. 블루 색은 또 없더라고요. 제가 옷장에 쇼핑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블루에 대한 연상을 좀 먼저 나누고 시작할게요. 블루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바다, 또 물, 하늘, 뭐 약간 추상적인 개념으로 시원함, 차가움, 날이 서 있는 뭐 다양하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넘어가면 파랑도 여기 나온 것뿐만 아니라 이제 팬톤이라는 컬러를 만드는 회사에 보면 정말 파랑이 번호별로 그냥 막 수두룩백해요. 한글로 표현해도 펄어딩딩하다, 시퍼렇다, 뭐 새파랗다, 푸르다, 뭐 많죠. 푸르땡땡하다 많잖아요. 근데 이 푸른색에서 우리가 뭘 연상할 수 있냐? 그럼 뭐 명도나 채도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하늘을 23% 정도가 연상을 하셨고 물을 10% 정도가 연상을 하셨대요. 이거는 뭐 베르나 카스트 연상 실험이라는 게 있었나 봐요. 그리고 녹색을 파랑과 어떻게 보면 녹색이 조금 유사한 색이라고 느끼는데 거기서도 녹색을 딱 제시했을 때 하늘을 떠올리는 분이 한 18%는 된대요. 그리고 저는 약간 요거 의아했어요. 녹색 이랬을 때 뭔가 푸르고 그 녹색도 아마 정말 잎사귀 녹색보다는 뭐 에메랄드였을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리고 파랑을 딱 던졌을 때 빨강을 떠올리는 분이 한 10%가 됐다고 해요. 그리고 그 밑에는 뭐 하늘부터 이제 정신, 모습 이런 것들은 파랑에 대해서 연상되었던 단어들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제 푸른색으로 프릴링이랑 아우어라는 이런 연구자들은 푸른색으로 구현된 보석들을 조금 연구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이나 색채나 공간 연구를 좀 많이 하셨던 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순서대로 이미지를 보시면 청금석이 가장 왼쪽에 있는 건데요. 청금석은 가장 심도 있고 진한 농도로 물질화된 파랑이다. 그 안에는 은빛 조각 같은 것들이 이렇게 박혀 있는데 그것들이 반짝이는 밤하늘을 연상하게 한다. 약간 모호한 개념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죠. 청금석을 딱 봤는데 반짝이는 밤하늘을 떠올리려고 하다. 뭔 소린지. 어쨌든 이런 단어들이 좀 이렇게 계속
나와요.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거는, 중앙에 있는 건 아무래도 노곡석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미지를 찾아보니까 에메랄드를 조금 여기에 비유하는 것 같은데, 저런 생초록보다는 약간 물빛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맨 끝에 있는 건 사파이어인데, 사파이어는 초월성을 뜻하는 보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황제들이나 이런 것들에 많이 이제 접목을 시켰던 그런 보석인데, 공기의 색을 나타내는 사파이어는 기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는 천상의 업적을 가리킨다. 이런 것들이 중세시대부터 있었던 사파이어에 대한 연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석에서 천상의 영적 의미를 상징하는 요인들을 좀 끌어내서 어떻게 보면 연금술이라든지 보석이랑 이런 것들을 막 섞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신비적인 그런 경험을 하는 게 중세시대엔 좀 인기였던 것 같아요. 넘어가 볼게요. 여기는 계속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중세 그리스도 교에서는 화랑을 천상의 색이라고 했다. 사파이어를 명상하는 것만으로도 막 병이 낫는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페스트라는 유명한 질병이 있었잖아요. 이거 저승의 불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페스트를 치료하는 힘이 있다고 믿었대요. 왜냐하면 저승의 불과 대비되는 화랑이자 사파이어니까 그런 연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증거로 저희가 첫 번째 봤던 청금석을 갈면 안료가 되는데, 그거를 계란 흰자, 이런 노른자 이런 거를 갈면 유화 물감처럼 그 당시에 썼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세 가지가 다 성모 마리아에 대한 그림인데요. 이제 맨 끝에부터는 이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수태고지, 이제 임신을 하였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림들 두 가지고요. 가운데 거는 프라 안젤리코의 수태고지고, 맨 끝에 거는 라파엘로라는 작가가 그린 검은 방울색 성모인데, 공통점은 성모 마리아의 옷이 다 파란색으로 칠해졌는데, 그 중에서도 청금석을 갈아 만든 물감으로 이걸 칠했다고요. 청금석이 굉장히 비싼 그런 보석이었대요. 그래서 이거를 갈아서 그림을 나 쓰고 싶다, 내 옷에 쓰고 싶다 하다고 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약간 신선 모독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지금 저는 푸른색을 마음껏 쓰고 있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이제 파랑은 이제 내용을 읽어보시면 정신적인 부분은 항상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색이라고 생각도 했었고, 바다로 내려가는 색이라고도 생각을 했었는데, 이 둘의 공통점은 뭐냐면 무한까지 가다가 길을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신성에게 함부로 접근하지도 말고 무의식으로 함부로 내려가지도 마라. 너희 다친다. 이 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무의식을 공부할 때도 분석가 없이 나 혼자 그냥 들여다본다고 공부가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러다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해리가 올 수도 있어요. 너무 신비주의적인 언어에만 몰입하다 보면 의식이 혼미해져요. 그래서 이 책을 읽다 보면, 이 책과 유사한 책으로 융이 쓰신 레드북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저도 아직 다 못 읽었어요. 읽다가 어지러워요. 이게 무슨 말인지도 잘 이해가 안 될 뿐더러, 아무래도 제가 부족해서이겠지만 이 무의식적인 그 사람의 머리에서 연상되었던 그 모호한 구름 같은 것들을 제가 막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내 발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서는 되게 주의해야 되고, 나보다 더 많이 배우신 선배님들, 분석가님들의 도움으로 한 발 한 발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요거를 여기서도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퍼블루라는 프랑스어인데요. 이 퍼블루가 이게 그냥 관용어고요. 우리 뱃속에 나비들이 가득해, 뭐 이런 영어에도 그런 관용어가 있거든요. 그럼 그건 떨린다, 그런 얘기인데, 퍼블루는 시면에서도 익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서 비롯된 긴장되는, 무서운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진짜 수거인 거죠. 그리고 푸른 수염이라는 동화도 프랑스에 있는데, 자연에 대한 소원함과 파괴성, 살인 욕구가 어떻게 보면은 이게 푸른 수염을 가진 남자로서 대비되는 미인담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우리 마술사 멀린 이런 사람들도 신비주의적인 그런 어떻게 상징이잖아요. 푸른 옷을 입고 있는 그런 거에는 다 이유가 있다. 어떻게 보면은 깊은 심연, 깊은 우울을 이야기하거나, 혹은 천상의 것을 얘기하거나, 파랑 어떻게 보면 배극이라기보다는 극과 극을 이야기하지만 같은 맥락의 천상의 것, 신비적인 것, 전체적인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넘어가서 이제 이 사진은 약간 검은에 가까운데, 이거는 인디고 블루라는 색이고요. 그 밑에는 몬드리안이라는 작가가 그린 그 안에 있는 파랑이에요. 그래서 대강 읽어보면 어떤 이제 슈테파네스쿠 고안가의 색칠 실험 참가 대상자, 이렇게 실험을 참가했던 사람들의 말을 워딩을 빌려온 거예요.
파란색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심리적으로 밝고 투명한 하늘 같은 것도 있고 깊은 물도 있고 다양한데 어떤 사람들의 말을 빌려오니까 신비로움으로 가득한 것을 지니고 있어서 가벼운 마음과 꿈꾸는 기분이 들게 하기도 하고 동경하게 되기도 한데 한편으로 우울해지기도 하고 조용하기도 하고 꿈꾸는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한다. 어떤 인디고 블루를 본 사람은 의기소침해서 침잠해 있는 듯한 느낌도 들고 슬픈 기분이 들기도 한다. 그리고 프러시안 블루 같은 이 몬드리안 그림에 있는 그런 블루는 내향성에 새기고 감정을 조정하고 괴테라는 그런 이제 철학자는 파랑의 색채계는 마이너스 쪽에 속한다라고 얘기도 했대요. 그리고 수동적인 색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대요. 불안하고 유약하다, 그리고 지고한 순수성에서 매혹적인 허무와 같다. 이렇게 조금 애매한 단어들이 나열되지만 매혹적인 허무. 근데 여기서 저자가 저도 파란색을 좋아하거든요. 뭐 마이너스야? 말면서 읽었는데 개인적으로 읽었는데 매혹적인 허무와 같다. 근데 여기서 매혹적인 단어를 한번 이렇게 밑줄을 긋더라고요. 이제 저자가 매혹적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파란색에 이 사람님이 빠졌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파란색은 다가갈 수 없는 것 같은데 뭔가 거기에 빠져들게 만드는 뭐 그런 워딩 자체로 해석이 됐던 것 같아요. 넘어가서 아유 모르겠고 파란색에 뭐 이렇게 연상이 많아. 저도 왜 읽으면서 막 지치는 거예요. 못 알아듣겠고 이거를 강의를 한다고는 했는데 이해를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난해한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아하가 하나 왔던 건 한 책에 대한 소개로 파란색에 대한 챕터를 시작을 해요. 그 독일의 문학 중에 이 이제 저자가 독일에서 읽는 독일 책이잖아요. 노발리스라는 저 책 저자가 있는데 저분의 책에서 푸른 꽃이라는 하나의 책을 소설을 가지고 와서 그 안에서 푸른색이 어떻게 설명이 되었는지를 다시 이렇게 리뷰를 해주는데 여기서 제가 조금 힌트를 얻었어요. 노발리스 이분에 대해서 조금 알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노발리스는 필명인데요. 본명은 되게 길어요. 어쨌든 근데 노발리스의 뜻은 새로운 땅을 개척하는 자라는 이름으로 자기가 지으셨대요. 근데 이분은 되게 잘생기셨는데 29세에 사망을 해요. 그리고 29세에 사망하고 1년 뒤에 이제 출간이 된 게 푸른 꽃이라는 작품인데 독일의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 작품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뒤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노발리스가 이야기했던 푸른 꽃에서의 그 푸른은 꿈속에서 이 주인공이 하인리히라는 어떤 한 남자예요. 하인리히라는 한 20대 청년인데 꿈속에서 하나의 푸른 꽃을 봤어요. 근데 이 푸른 꽃의 의미가 뭐지?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장마다 넘어가는데 그냥 이제 20살이 되어서 처음으로 집을 떠나서 여행들을 해요. 그 여행들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경험들을 하다가 마틸드라는 한 여자를 만나는데 그때 이 하인리라는 남자 주인공은 깨달아요. 내가 봤던 꿈의 푸른 꽃이 저 여자였구나. 근데 그거를 깨닫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 소설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상형을 만났다, 사랑을 만났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지만 그 안에 있는 하인리라는 그 하인리를 쓴 노발리스 안에 있는 여성성을 만났구나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그가 그리고 그렸던 푸른 꽃은 마주하자마자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나중에는 그 하인리가 마틸데를 보고 내가 꿨던 푸른 꽃이 당신이었구나 하는 그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은 뒤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제 1막은 이제 그렇게 끝났고 2막이 이제 책에서 시작하는데 2막에서 초반부까지는 다 써졌는데 뒤에가 완성이 되지 않은 채로 노발리스는 생을 마감을 해요. 결핵의 폐병이었던 것 같아요. 이 푸른색에도 사실은 에로스라고 하고 사랑이라고 하면 저희는 푸른색을 잘 떠올리지는 않아요. 빨간색이나 핑크색을 많이 떠올리죠. 근데 이 책에서의 블루는 아까도 많은 상징들을 얘기했지만 가장 집중해야 되는 건 파랑에 가득한 에로스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완으로 남은 푸른 꽃이지만 이 책에 대해서 이제 낭만주의의 푸른 꽃은 형이상학적 동경이고 정신적 에로스의 성격을 나타내는 표상이다. 리셔라는 사람은 하빌 그 이상을 성취하는 복된 기쁨이 그 푸른 꽃의 푸른에 반영이 되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독일에 도보 여행이라는 게 있었대요. 저 걷는 거 정말 좋아하는데 이때 태어날 걸. 이제 도보 여행에서 이 푸른 꽃을 찾는 자는 도보 여행자라야 한다네 라는 노래를 막 부르면서 도보 여행을 하는 것들이 유행을 했대요.
그래서 이 문학이 다시 이제 떠오른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파랑을 떠올려 보니까 조금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소설의 다른 꿈이 있는데 하이미가 꾼 꿈에서 자신과 이제 마틸드에 대한 사랑을 빨아들이는 영적 시련을 말하는 꿈이 하나가 나와요. 그는 그녀가 카누를 타고 푸른 강물의 매끄러운 표면 위를 저어가는 모습을 본다. 그러다가 소용돌이가 한순간에 그 배를 심연으로 끌어들인다. 목소리를 따라가던 그는 마틸드의 머리 위로 조용히 흘러들어가는 소용돌이의 바닥에서 마침내 그녀를 발견한다. 아까 말했던 자기의 깊은 심연 아래에 있는 마틸데와 같이 상징되는 푸른 꽃으로 상징되는 에로스적인 에너지를 분출하게 하는 아니마를 만난 거죠. 여성성을 만난 거죠. 그 이야기를 여기서도 하고 있어요. 넘어가 볼게요. 아직 조금 어려워요. 뒤로 갈수록 조금 제가 쉽게 풀어드릴게요. 근데 이게 그냥 소설이면 아유 안타깝네 하고 말 텐데 실제 내용 실제 하임에서 노발리스의 삶이 더 그래요. 노발리스가 실제로 20대 초반에 10살 차이 나는 여린 어떤 여자를 만났어요. 소피라는 여자인데 그 여자 13살이었을 거예요. 소피가. 그리고 하임리가 23살 때 첫눈에 반한 거예요. 그래서 약혼을 비공식적으로 했어요. 그 소피의 얼굴이 이제 저 여인이에요. 너무 예뻐서 약혼을 해버렸어요. 근데 소피가 2년 정도는 알콩달콩 행복했었는데 폐병으로 죽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폐병으로만 앓던 그 2년 동안 노발리스는 안 한 게 없어요. 노발리스는 굉장히 지금 이 책만 읽으면 그냥 야리야리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글만 쓰고 소녀요 이러면서 막 시만 읽어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어요. 이분은 굉장히 하는 일도 많았고 지금 굉장히 손도 거칠었대요. 그리고 이제 자기의 의식적인 생활을 충분히 영위하지만 이 소피 앞에서는 그게 무장해제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9살에 소피가 죽고 난 이후에 노발리스는 엄청난 그 심연 아래의 그 초월적인 것, 종교적인 것, 이때는 이제 기독교가 바탕이었기 때문에 그런 신상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이 이 푸른 꽃을 만들어냈다고 이제 비판가들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소피가 죽고 난 이후에 이제 독일 낭만주의 문학은 시작되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소피가 죽고 나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배신이야 싶을 정도로 비슷한 여자를 만나요. 비슷한 여자를 만나서 약혼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비판가들은 노발리스는 알았을 거예요. 그 여자와 결혼으로 이어지지 못할 거라는 거. 정말 그 말이 맞게도 노발리스는 그 여자와 결혼하지 않은 채로 29살에 폐병으로 죽어요. 그리고 이제 소피가 죽은 이후 4년 후에 노발리스도 죽은 거였기 때문에 그 사이에 푸른 꽃은 2막의 초입까지만 완성이 되고 그냥 미완인 채로 출간이 되죠. 그래서 푸른 꽃은 하이니의 사랑의 상징이고 창작의 영감이고 삶의 원동력이자 예술과 사랑에 대한 찬미이다. 근데 이거는 실제로 의식에서도 만난 소피라는 존재로 이렇게 띄워진 것 같지만 그 하이니이자 노발리스 안에서 굉장히 그 움푹던 푸른 꽃에 대한 열망으로 설명이 되기도 합니다. 넘어가서 어려워요. 자, 하이멘달이라는 학자는 이 푸른 꽃의 책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해석을 했어요. 간단히 넘어가 보면 하늘과 바다의 색으로서의 파랑은 이미 자신의 본질적 특성이 끝없이 먼 곳과 심연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푸른 꽃이 소설뿐 아니라 여기에서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경이로움의 상징으로 사용이 되는데 또한 그와 이제 비슷한 단어로 정처 없이 돌아다니다, 충동성, 먼 곳에 대한 동경에 자신을 내맡긴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걷기 운동에 이 푸른 꽃을 왜 찾았는지 좀 알 것 같아요. 그냥 자기를 내맡기는 거예요. 푸른 꽃을 찾을 때까지, 내 안에 에로스가 대답을 할 때까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네거티브하게는 푸른 상태는 다른 말로 취한 상태라고도 해석이 되는데 시공간이 변화하고 능력의 팽창, 현실과의 거리감을 띠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또 이제 상징적인 걸 조금 더 보면 우리에게는 파랑이 가까이 있는 색이라고 느껴지지는 않아요. 좀 멀리 있는 색 같아요. 남의 색 같아요. 그런데 우리를 매혹시키는 색이 있다. 그게 파랑의 비현실적이고 파악할 수 없는 속성과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 경이로운 것에 대한 동경이고 근원으로 부르지만 근원이 없는 색 또는 파랑에서 끝없이 정중한 화음을 이루는 천상세계에 대한
심오한 영적 관련성을 감지하기 때문이다. 영적 관련성 저도 감지하고 싶습니다. 이게 번역이 된 거 맞나요? 약간 이런 느낌이 들죠. 근데 이제 그 단어 워딩 자체에서 주는 그 뉘앙스만이라도 캐치가 되면 저는 이 책을 이해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속성, 헌신, 진지함과 푸른이 연결이 되어 있고 축적, 심화, 자제, 심연에 대한 얘기에서도 이런 것과 이제 연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저는 여기서 맨 마지막 줄에 모든 색 가운데 파랑은 가장 경미한 감각 자극과 가장 강한 정신 자극을 행사한다. 이 말이 저는 와닿았던 게 저희 만약에 해롱해롱한 상태라든지 무아지경을 색으로 표현한다 하면 저는 블루가 가장 와닿지 않나? 그런 생각을 들어요. 그게 이제 초월이라든지 심연이라든지 그 안에서 정말 나는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무아의 상태를 또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저는 좀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의식을 꿈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분석을 받다 보면 꿈에 대해서 분석을 조금 받아보신 분들은 꿈에는 굉장히 많은 상징 언어가 있어요. 나한테 파란색이 왔다고 해서 나와 권사님, 장로님과의 파란색이 같지 않아요. 근데 이것들을 분석가들은 제가 그냥 감히 비교를 하던데 약간 의사들이 신경과 신경을 연결하는 것처럼 그걸 연결을 해준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의 파랑이 세상에 떠도는 많은 파랑이 있어요. 근데 내가 껐던 파랑을 그 내 안에 있는 무의식의 언어와 이렇게 맞닿아준다 생각했어요. 그게 정말 이렇게 무슨 팔이 완전히 붙은 것처럼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진 않아요. 무의식이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 미묘한 신경을 연결해 줌으로써 우리가 그들과 간의 소통을 하는 거 아닌가? 그게 무의식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그 길 아닌가? 저도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넘어가면 푸른 꽃이 푸른 꽃에만 나오면 그냥 노발리스가 쓰고 말았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 푸른 꽃이 한 번만 나오지 않아요. 굉장히 많은 고대 문학, 중세 문학들에 많이 나와요. 산하만 살펴보면 이제 뭐 집시 모음 중에 행복의 꽃이라는 책도 있고 동화 모음집 중에 갖가지 세계 남자 까마귀 왕자에도 다 푸른 꽃이 등장을 하는데 까마귀의 왕자에 있는 한 구절을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공주는 마법에 걸려 사슬에 묶인 까마귀 왕자를 구하기 위해서 노래하면서 쇠를 부러뜨리는 푸른 꽃을 찾아야 한대요. 그녀는 수건부터 뿌리까지 파란 푸른 꽃을 2번을 찾아내는데 3번째 꽃은 밤낮으로 노래하는 꽃이고 쇠를 부러뜨린 꽃이었대요. 공주는 까마귀 왕자의 검은색을 풀기 위해서 천상의 작업에 대한 조건 없는 신의와 헌신의 색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녀는 마법에 걸린 왕자의 까마귀 울음소리를 멈출 수 있는 감정이 깃든 노래도 필요했고 쇠사슬을 풀기 위해 에로스의 생기발랄함과 다정함이 필요했다. 여기서 찾는 푸른꽃은 노발리스가 말한 푸른꽃과 완전히 똑같다라고 할 수 없지만 등장하는 단어가 너무 유사해요. 에로스적인 거, 그 다음에 감성적인 거, 그 다음에 여기서는 마법을 풀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에로스적인 거에 대해서 접점이 가장 크겠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웃긴 건 제가 나중에 다른 색으로도 좀 강의를 해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이 운명에 처인 공주는 웃긴 게 녹색의 딸이래요. 그래서 녹색의 딸이다. 그러니까 녹색이면은 우리가 아까 희망이고 이제 생명이고 우리 자연의 색이기 때문에 땡깡 가가지고 까마귀 왕자 구해올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자연인데 구해올 수 있을 것 같죠. 안 된대요. 초록만으로는 불가능한 파랑의 완전 무결한 정체성이 있어야만 까마귀의 그 검정을 구할 수 있다. 이거는 연금술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하겠지만 녹색은 자연의 영적 힘이고 희망의 색이지만 이 초월의 색인 파랑이 없이는 그저 그냥 이상의 것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 하늘의 힘이 쉽게 얘기해서 구원은 인간이 할 수 없다. 그런 것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구원 초록은 이 땅에서 나는 초록은 하늘의 것이 없는 이상 구원은 이 땅의 것으로 머물고 끝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 뭐 푸른 꽃 외에도 푸른 돌이나 파란 구슬로 이제 다양한 그런 상징 언어들이 굉장히 많은 민담들에 다 나와 있어요. 이 책에 이거 말고도 너무 많은데 그걸 제가 요약을 하자면 시간이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궁금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렵더라고요. 제가 열심히 읽어서 소화해서 씹어서 이렇게 들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 책의 그 잉그리드 박사님의 내담자의 그림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푸른 공간에 있는 빨간 사람인데 35세 남성의 수채화였대요. 그래서 이 그림에 대해서 잉그리드 박사님은 이 밑에 있는 단어로 설명을 하셨어요.
강력한 무의식의 표현이고, 파랑은 꿈, 무아지경, 환영의 색이고, 여기서 의식된 자아를 압도하려고 위협한다. 저는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의식된 자아를 압도하려고 위협한다, 이 단어는 저는 조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아까 말했죠, 교수님이. 근데 저는 이게 할 수 없는 게, 잉글드 박사님은 정말 이분을 만나서 대면을 했었을 거고 자기 내담자니까 저보다 훨씬 많이 아시겠지만, 저는 그냥 감히 이 그림에서 노란색 부분이 혹시 보이시나요? 근데 제가 이걸 그림을 유심히 보는데 노란색을 칠한 것 같지는 않고요. 종이가 발에서 생긴 거거나 아니면 종이 자체가 좀 갱지스러웠던 종이인 것 같아요. 물감은 많이 바르지 않은 걸 보면 그렇게 오래된 그림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 노란색이 칠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한다면 여긴 여백인데 이 여백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저는 거기에는 퀘스천 마크를 한번 달고 끝낼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이 푸름에 의식된 자아를 압도돼서 막 숨을 못 쉴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이렇게 그리진 않지 않을까? 다 파란색. 저는 이 의식된 자아가 있다는 것 자체도 붉은색으로 내가 표현됐다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은 살아서 꿈틀거리는 사람이구나. 저는 그거를 얘기하면 안 되겠죠. 할렐루야. 당신은 의식 꿈틀거리시군요. 그러면 내 남자들은 사실 잘 몰라요. 그냥 치료사로서 저 사람에게는 저런 가능성이 있다. 내가 저거를 저 사람이 알아챌 수 있도록 기다려줘야지. 약간 이런 마인드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는 퀘스천 마크가 들었어요. 근데 이제 뭐 이 사람만 푸름이 있었겠냐. 저는 이 사람 말고 떠오르는 화가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살펴볼 건데, 저희의 삶에서 이 푸름은 안 거치신 분들이 사실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거쳐야만 성장할 수 있는 그 푸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이제 유명한 한 작가의 시절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누군지 아시지요? 누굴까요? 피카소는 굉장히 유명한 화가잖아요. 사람들이 뭐 게르니카라든지 뭐 유명한 작품들 이렇게 막 쪼개져 있는 그런 얼굴들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청색시대라고 그 사람이 살아왔던 인생 중에서 20대 초반에 그 4년 정도의 시간을 청색시대라고 일컬어요. 어떻게 사람의 삶에, 피카소의 삶에는 청색이 있었다라고 정말 영광이죠. 근데 이분은 청색 시대뿐만 아니라 뒤에서도 얘기하지만 다른 색으로도 설명이 되기도 합니다. 그거는 이따가 볼게요. 그래서 블루 피리어드라고 불리는데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림들이 푸르스름하고 이제 에메랄드 색도 있고 블루, 뭐 프러시안 블루, 인디고 블루 막 섞여 있어요. 이때는 어떻게 그림을 그리게 된 거냐면, 이 시작은 절친한 친구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절친한 친구가 자기가 이제 권총으로 이제 머리를 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자국이 보이시죠? 이제 이 친구의 이제 시체를 그린 것 같아요. 그리고 장례를 치르는 장면도 이제 세 번째 그림이 그런 것 같고요. 이 가운데 그림에서는 웅크리고 있는 어떤 사람이 보이실 거예요. 그거는 아직 피지 못한 피카소 자신이라고 비평가들은 훗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뭐 피카소는 그리고 그렇게 돌아가신 지 오래되시지 않았고 유명해져서 그 세월을 누리시는 게 많았기 때문에 남기신 말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피카소의 의도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좀 설명이 되어 있다고들 합니다. 자, 넘어가서 또 이제 이 외에도 친구의 장례 이외에도 이 4년 동안 피카소는 고집적으로 푸른색만을 사용을 해서 그림을 그렸다고 해요. 이때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인정받았고, 청색시대라고 이름이 불려질 만큼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인정받았는데 그림이 팔리지는 않았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거기에 막 나의 슬픔, 나의 분노, 나의 좌절 이런 걸 다 담았어요. 그거 돈 주고 가져가고 싶을까요? 그거는 그렇죠. 피카소가 자기의 삶을 그냥 거기서 막 전투를 했던 것 같아요. 캔버스 위에서 전투를 했던 것 같아요. 이때 피카소는 그렇게 돈이 많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뒤에 그림을 보시면 하나 넘겨서 기타 치는 남자의 그림이 하나 보이시죠? 이거를 이제 투시를 해서 보면 밑에 어떤 여자도 있고 밑에 이제 깔려있는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있대요. 그 위에 물감을 덧대서 그린 거예요. 저희들 눈으로는 안 보여요. 떨어지게 보시는데 저희는 보시고 왔어요. 이제 그만큼 돈이 없었던 거죠. 이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환경적으로도 힘들었겠지만 친구의 죽음으로서도 감정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시대에서 피카소가 그 다음에 어떤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서 불려지는 시대가 장밋빛 시대예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그림을 보면 장밋빛의 느낌이 좀 나요. 핑크 계열이 많고 붉은 계열이 많아서 피카소의 이 시대는 장밋빛 계열, 장밋빛 시대입니다라고 워딩을 붙여주었는데 저는 그냥 사랑하는 여자 한 명을 띡 만나가지고 장밋빛 시대가 왔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 4년간의 어떻게 보면 피는 붉다지만 피카소의 그 청색 시대의 피는 파랬을 것 같아요. 전투 아닌 전투를 계속 내면에서 시면에서 계속 캠퍼스를 마주하고 싸웠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노발리스가 쓴 소설에서 푸른 꽃을 꾸고 푸른 꽃을 찾아서 그 여행을 하는 그 많은 잔이 이 피카소의 청색 시대와도 접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찾아 헤매고 싸웠기 때문에 얻은 장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 하나 넘어가 보시면 피카소는 원래 이제 이 그림만 보시면 아 저거는 나도 그리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고 하지만 피카소는 원래 굉장히 사실적으로 잘 그리는 사람이었어요. 사실적으로 잘 그리는 사람이었고 영재였고 아버지가 이제 유명하진 않으셨지만 화가셨거든요. 영재였고 10살 말도 하기 전에 붓부터 잡았다고 하니까 굉장히 잘 그리는 사람이었는데 그에게는 그게 무기이지만 언어였기 때문에 자신의 그런 고통이나 자신에게 느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붓을 통해서 막 전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완성되어서 지금 이제 피카소라고 하면 이 그림들이 많이 유명하죠. 저는 이것들이 막 분할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기괴하다라고도 하지만 그 사람이 살아왔던 흔적의 파편들을 어떻게든 모으려고 애썼던 것 같다는 느낌도 사실은 들어요. 그래서 요거는 밑에, 여기 맨 밑에 그림은 피카소가 전쟁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게르니카라는 작품도 이제 굉장히 유명한 스페인 내전인데 이 밑에 이거는 한국의 6.25 전쟁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한국 전쟁 때도 이제 이 전쟁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많은 아픔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 머나먼 타국인 우리나라 한국에서의 있었던 전쟁도 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아픔으로 다가와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사람들은 외국인이라기보다는 좀 동양적이게 그려져 있기는 해요. 나중에 자세히 보시면. 그래서 이런 것들에도 관심을 갖고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그의 시야가 넓혀지기에는 그런 여정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싸워서 이겨낸 듯한 그림이다라고 저는 이름을 좀 붙였어요. 그래서 넘어가 보면 우리나라 작가 중에 이분은 이제 김환기라는 화백 선생님이신데 저는 이분 그림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인스타그램을 이렇게 내리다가 이 그림이 팡 하고 떴어요. 이제 쇼츠 같은 걸로 딱 떴어요. 근데 그냥 팍 하고 꽂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푸른색을 보고 있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이 그림은 어떤 느낌이 좀 느껴지실까요? 어떤 감정일까요? 사랑, 맞아요. 사랑. 근데 이 그림의 제목을 좀 알려주시면 성심이에요. 성스러운 마음, 성심. 이 그림은 언제 그렸냐면 어머니의 부고를 이분이 프랑스에서 유학을 하셨기 때문에 머나먼 파리 땅에서 들으셨대요. 그리고 나서 붓으로 울었던 거죠. 붓으로 울면서 그렸던 작품이에요. 저도 지금 요즘 최근에 알게 되었는데 그러면 이 김환기 화백의 그 당시의 푸름과 그 당시의 붉음은 어떤 의미였을까? 한번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거죠. 이 그림의 좀 정체를 좀 알고 싶어서 이렇게 찾다가 이제 김환기 화백님의 일기를 하나 발견을 했는데 음악, 문학, 무용, 연극 모두 사람을 울리는데 미술은 그렇지가 않다. 울리는 미술은 못할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림을 그리면서 울 수 있다. 그림을 보는 사람도 충분히 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붉은 심장이 이때는 몇 도였을까?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 심장을 감싸는 푸름은 어떤 푸름이었을까? 많은 푸름에 대한 연상들을 듣고 난 이후에 김환기 화백의 푸름은 어떤 거였을까? 한번 다시 생각해보게 돼요.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그림이고 어머니를 향한 어떤 마음이었을까? 남겨진 사람의 언어이자 전하지 못한 고백 같기도 하다. 그런 느낌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또 하나 넘겨주시면 이제 거의 끝났는데요. 이제 아까 그 푸른 꽃에 있었던 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꿈에서 푸른 꽃을 만났을 때와 같은 기분이 들지 않는가?
마틸레와 이 꽃 사이에는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일까? 꽃받침 안에서 나를 향해 오던 그 얼굴은 바로 천상에서 온 듯한 마틸레의 얼굴이었다. 알아보더라고요. 푸른 꽃을 꿈꾸고 있었던 사람은 푸른 꽃이 나타나면 알아보더라고요. 그거를 이 구절에서 이제 비평가들은 그 노발리스이자 하인미리의 아니마, 그 자신 안에 있는 여성성, 그 안에 있는 영성, 푸른색과 만났다라고 여기에서 알아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심상이란 도대체 어떤 것일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꿈에 나타난 푸른 꽃이 그냥 한 송이 꽃인 줄 알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니 곧바로 당신이 그 꽃이었나 보다 깨닫는 그 순간이라고 여기선 얘기를 해요. 또 우리가 살아내는 파랑은 이런 아름다움도 간직하고 있다는 게 아름다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넘어가 보면 아유 김한계 합의 그림 보여드리고 픽사스 합의 그림 보여드리고 내 그림 갖다 놓나 앞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싶어서 기회가 여기밖에 없어서 꿈은 크게 올려도 괜찮아. 이상 그러다가 날라간다. 조금 쑥스러운데 이 그림을 벌써 5년 전에 제가 그렸더라고요. 근데 저에게도 있었던 파랑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노아의 홍수 그 이후에 제가 상상해서 어떻게 보면 인사이트를 주셔서 그릴 수 있었던 그림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창이 닫힌 새벽이라는 제목인데 홍수로 모든 것이 다 씻겨지고 나서 약속의 무지개를 기다리는 밤. 무지개는 빛이 있어야 뜨잖아요. 근데 그 빛을 기다리고 그 빛이 스펙트럼을 쫙 펼쳐서 무지개를 보여주기 전에 우리는 이미 그 밤이어도 무지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저 오로라를 그렸어요. 아무리 밤을 살고 있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빛이 언제나 존재하니까 깊은 어둠이 거의 블랙에 가깝지만 그것은 전능자를 마주한 푸름이었다. 저는 이 그림, 제 그림에 이렇게 또 공부를 하니까 해석이 덧붙여지던데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한 건 더군다나 파랑을 준비한 건 깊은 파랑을 살아내는 게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사람들은 진짜 깊고 진한 파랑, 깊은 우울, 블루는 우울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거를 되게 폄하하기도 해요. 거기에 잠겨서 사는 걸. 근데 혹여나 파랑에 잠기는 일이 있거든? 저는 들어갈 수 있으면 더 깊이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위험하다고 얘기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상담자로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조금 조심스럽지만 그 우울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치료의 시작이거든요. 우울을 느끼는 것 자체가 치료의 시작이에요. 우울을 느끼지 못하는 게 위험한 거예요. 근데 그 우울을 깊이 잠기면 그 깊은 푸름을 마주하면 사실은 저희가 무섭거든요. 근데 그 무서움은 두려움보다는 경외에 가깝지 않을까? 전능자의 푸름으로 그것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아까도 초록이라고 했지만 이 땅에서 나는 거에 아무것도 사실은 구원해줄 수는 없어요. 전능자의 푸름이 있어야지만 그것은 깊은 푸름에서 끌어올려지는 빛의 푸름까지도 그게 해석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신성의 색이자 초월의 색인 파랑에서 저희는 이성을 찾기도 하고 또 푸른꽃처럼 에로스를 마주하기도 하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여성성, 아니마와 남성성, 아니모스를 만나기도 하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 축복, 저희가 밤에서 그 약속의 무지개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 무지개를 주신 것도 사실은 하느님이잖아요. 그 빛의 스펙트럼, 그 빛의 스펙트럼을 기다리기 이전의 밤도 저희는 충분히 찬란하게 살아낼 수 있다. 깊은 푸름을 경외하셔라 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